서울의 심장부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의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불빛도 거실 중앙에 흐르는 얼음장 같은 침묵을 녹이지는 못했다. 최원영은 지난 3년간 그랬던 것처럼 강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은은한 촛불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길한 예감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가슴을 살짝 움켜쥐었다. 최근 들어 잦아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마침내 강지훈이 들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조각 같은 얼굴.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은 유난히 더 차갑고 무감각했다. 그는 원영이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재킷을 벗어 던지듯 옆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사형 선고처럼 입을 열었다. 유라가 돌아왔어. 한유라. 지난 3년간 그들의 관계를 유령처럼 맴돌았던 이름. 지훈의 첫사랑이자 원영이 결코 대체할 수 없었던 원본. 오늘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원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입꼬리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다. 지훈은 대리석 커피 테이블 위에 2개의 물건을 올려놓았다. 검은색의 한도 없는 신용카드, 그리고 두꺼운 서류 봉투. 이 카드엔 100억 원이 들어있어. 그리고 이 펜트하우스 이제 당신 거야. 명예 이전 서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지루한 비즈니스 거래를 마무리하는 사람처럼 건조하고 효율적이었다. 우린 여기까지야. 지난 3년. 그녀의 청춘, 그녀의 진심, 그녀가 바쳤던 모든 사랑이 고작 100억 원과 아파트 한 채로 값을 매겨져 그녀의 앞에 던져졌다. 그 순간 가슴을 찌르던 통증이 격렬해졌다. 그녀는 숨이 막혀 비틀거리며 테이블 모서리를 짚었다. 지훈 씨, 나 몸이 좀...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고통스러운 목소리에도 지훈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차가운 짜증이 서렸다. 또 돈이 필요한 건가? 그걸로는 부족해. 그 한마디, 그 잔인하고 무심한 한마디가 원영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값비싼 인형놀이의 상대 역을 해주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그곳에 없었다. 오직 차갑고 오만한 이방인만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신기하게도 모든 환상이 깨지자 고통이 잦아들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맑은 분노가 솟아올랐다. 원영은 비틀거렸던 몸을 바로 세웠다. 그녀의 눈에서 애원과 슬픔의 빛이 사라지고 낯선 냉정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카드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3년 동안의 위자료로는 과분할 정도로 충분하네요. 그 여자에게 제 안부 전해주세요. 내 자리를 되찾은 걸 축하한다고. 지훈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순간 당황했다. 그는 눈물과 애원 혹은 분노의 폭발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토록 차갑고 비즈니스적인 태도는 낯설었다. 하지만 그는 곧 안도했다. 시끄러운 감정 소모 없이 거래가 깔끔하게 끝났다는 사실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펜트하우스를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들의 3년에 대한 사망 선고처럼 울렸다. 원영은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손에 든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가슴의 통증은 여전했다. 그녀가 오랫동안 숨겨온 지병의 신호였다. 하지만 이제 그 육체적 고통보다 더 뜨겁고 강렬한 감정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게 내 이야기의 끝이라고. 아니, 강지훈과 한유라의 해피엔딩을 위한 비련의 여주인공 웃기지 마.
그녀는 카드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사랑 이야기에 비극적인 조연으로 퇴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 돈과 이 아파트, 이것은 위자료가 아니다. 이것은 그녀가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군자금이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자신을 버린 남자가 떠나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서울의 불빛이 차갑게 반사되었다. 강지훈, 이제부터 시작될 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나야.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를 위한 전장으로 변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최원영은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침대에서 눈을 떴다. 어젯밤의 충격으로 온몸이 청은망은 무거웠고 가슴의 통증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동자. 비련의 여주인공. 아,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그녀의 머릿속에 마치 다른 사람의 기억처럼 앞으로 펼쳐질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시련의 상처로 며칠 밤낮을 울다 지쳐 쓰러지고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가고, 그 소식을 들은 남자 주인공은 잠시 흔들리지만 결국 첫사랑에게 돌아가는 그런 심파극. 그녀는 갑자기 헛웃음을 터뜨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 단 기묘한 감각. 이것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정해진 플롯을 향해 그녀의 등을 떠미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이 세상이, 그리고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 쓰인 싸구려, 웹드라마 대본 같다는 끔찍하고도 명확한 자각을 했다. 내가 왜 내가 내들의 해피엔딩을 위한 소모품이 되어야 하지.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공허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선명한 반항심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련의 여주인공을 향해 선언했다. 아니,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내 결말은 내가 직접 쓸 거야. 이것은 그녀의 각성이었다. 정해진 운명에 대한 반란의 서막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핸드폰을 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유일한 친구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매거진 편집장인 이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결단력만이 담겨 있었다. 세호아야, 나야. 도움이 필요해. 원영가, 너 괜찮아. 강지훈, 그 개자식. 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그리고 한유라의 병과 그 집안에 대한 모든 가십 샅샅이 긁어 모아줘.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 서하는 친구의 달라진 목소리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 안에 담긴 결의를 읽고는 흔쾌히 동의했다. 알았어, 친구. 전쟁을 시작하는구나. 기꺼이 너의 총알이 되어줄게. 그녀의 두 번째 행동은 제2그룹 본사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취향에 맞춘 단정한 비서 복장을 입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숨겨진 카리스마를 드러내는 날렵한 검은색 파워 수트를 입었다. 그녀가 당당한 걸음으로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모두 수군거리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회장님의 첫사랑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녀는 곧장 최상층의 회장실로 향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등장을 보고 짜증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또 무슨 수작이야. 설마 어제 준 돈이 부족하다고 찾아온 건 아니겠지. 아니요, 회장님. 원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직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하얀 봉투를 올려놓았다. 지호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거슬렸다. 그는 그녀가 매달리거나 혹은 최소한 상처받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다. 이런 싸구려 수법으로 내 관심을 끌어보려는 건가?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변할 것 같아. 넌 그저... 회장님. 원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조소가 담겨 있었다. 너무 자의식 과잉 아니신가요? 회장님의 돈이 아니었다면 제가 과연 당신 같은 남자에게 흥미를 느꼈을까요? 저는 당신을 단 한순간도 좋아한 적 없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는 짧은 목례를 하고 돌아섰다. 지우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모욕감의 할 말을 잃고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회장실을 나온 원영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대신 직원 휴게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회사에 온갖 가십을 주도하는 내부 정보통들이 모여 있었다. 원영은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일부러 눈시울을 붉히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커피를 내렸다. 어머채, 비서님 괜찮으세요? 한 직원이 말을 걸어오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슬픈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비서 아니에요. 저 오늘부로 그만뒀어요.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들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마지못해 입을 여는 척하며 결정적인 비밀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회장님을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그분도 사실 불쌍한 분이세요. 남들은 모르는 아픔이 있으시거든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하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회장님께 사실 비밀스러운 취미가 있으세요.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마다 여자 옷을 입으세요. 방 하나 가득 온갖 드레스와 하이힐이 내 여자 옷이요. 직원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리고 남자로서의 어떤 기능에 문제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첫사랑인 한유라 씨에게 더 집착하시는 걸지도 몰라요. 그녀 앞에서만은 남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마치 정말 안타깝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마음은 아주 여리세요. 지난주에 저랑 같이 영화 보다가 얼마나 서럽게 우셨는지 몰라요. 팝콘통을 다 적실 정도로. 그녀는 구체적이고 당혹스러우며 부인하기에는 너무나 치욕적인 거짓말들을 진실인 것처럼 완벽하게 연기했다. 사무실을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훈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잊은 게 있어서요. 그녀는 웃으며 자신이 쓰던 책상 위에 작은 선인장 화분을 집어들었다. 지훈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채원영, 네가 무슨 꿍꿍인지는 모르겠지만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러세요. 원영은 어깨를 으쓱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님 바지 지퍼 열리셨어요. 지훈이 당황하며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원영은 윙크를 한번 날리고는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원영이 제2그룹 빌딩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통쾌한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시각 회장실을 나온 강지훈은 복도를 걷다가 기이한 광경과 마주쳤다. 마주치는 모든 직원들, 특히 여직원들이 그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혹은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으려 애썼다. 한 여직원은 그가 서류를 주워주려 하자 기겁하며 뒷걸음질 치기까지 했다. 대체 다들 왜 저러는 거지? 그는 새로운 비서에게 짜증스럽게 물었다. 비서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님. 혼돈의 씨앗은 뿌려졌다. 원영의 반란은 눈물이 아닌 교활하고 명석한 심리전으로 시작되었다. 강지훈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복수를 위한 실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채원영의 첫 번째 목표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지훈이 던져준 펜트하우스를 처분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그녀는 강남의 최고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수수한 차림새를 보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중개인들은 그녀가 내민 등기부등본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그 중에서도 로열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시장 가치는 500억을 훌쩍 넘는 매물이었다. 이걸 파시겠다고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원영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늘 안에 현금으로. 그리고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시세의 절반 이하인 200억에 드리죠. 중개인의 입이 떡 벌어졌다. 비상식적인 제안이었지만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달콤한 기회였다. 거래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몇 시간 뒤
원영은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쥔 채 부동산 사무소를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에게 받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을 가장 화려하게 수놓는 별빛 자선 무도회가 열렸다. 대한민국 상류층 0.1%만이 초대받는 위선과 과시의 경연장이었다. 그곳에 한 마리의 흑조처럼 채원영이 나타났다. 그녀는 강렬한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등 전체가 깊게 파인 대담하고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얌전한 비서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위험할 정도로 아름다웠고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는 치명적인 자신감을 뿜어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무도회의 주인공은 단연 강지훈과 한유라 커플이었다. 유라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병약했지만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팔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동화 속 왕자님과 공주님처럼 보였다. 원영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지훈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가 알던 채원영이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낯설고 매혹적이며 동시에 위협적인 여왕이었다. 반면 유라는 능숙하게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착하고 너그러운 첫사랑의 가면을 쓴 채 원영의 손을 잡았다. 어머 원영아, 아니 이제는 차의 비서라고 불러야 하나. 언니가 여긴 어쩐 일이야. 애연이 원영이 기다렸던 단어였다. 그녀는 그 단어를 미끼처럼 덥석 물었다. 그녀의 눈에 완벽하게 계산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상처받은 피해자처럼 가늘게 떨렸다. 언니, 당신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동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할 만큼 컸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집중되었다. 당신의 어머니가 부정한 여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우리 엄마를 평생 괴롭히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첩이었다는 사실을 잊으셨나요?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사기꾼이었다는 것도 잊으셨어요. 그 돈으로 당신을 낳고 몰래 뒤에서 호요시켰다는 것도. 원영은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나는 그래도 피가 섞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려 했어요. 당신의 존재가 우리 엄마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가시라는 걸 알면서도 참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앞에서 행복한 척 웃을 수가 있어요. 연 회장은 충격적인 스캔들의 폭로에 술렁였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천사 같던 한유라의 이미지에 더러운 오물이 튀는 순간이었다. 유라의 천사 같은 가면이 산산조각 나기 직전 강지훈이 나섰다. 그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유라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다. 채원영,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그는 여전히 유라가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원영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공적인 자리에서 추태를 부리는 히스테릭한 전 애인일 뿐이었다. 경호원들, 뭐해? 저 정신 나간 여자. 당장 여기서 끌어내. 원영은 경호원들에게 팔이 붙잡히자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상처받고 원망스러운,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를 동정하는 듯한 복잡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그날 밤 파티는 엉망이 되었다. 지훈은 떨고 있는 유라를 위로하며 저택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원영이 절규하며 외쳤던 말들. 첩의 딸, 사기꾼. 물론 그는 원영이 질투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애써 치부했다. 유라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한 여자니까. 하지만 그의 완벽한 믿음에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오늘 처음 본 원영의 낯선 모습. 그녀의 눈빛에 담겨있던 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생생한 진짜 고통과 분노였다. 설마 저 말이 전부 사실은 아니겠지.
그는 떨고 있는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에게 되뇌었다. 아니야. 유라는 피해자야. 원영이가 나쁜 거야. 하지만 한 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원영은 파티에서의 전투에서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강지훈의 마음속에서 벌어질 더 큰 전쟁의 결정적인 첫 번째 일격을 날리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강지훈의 세계에서 내쳐진 최원영은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에게 복수는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힘으로 하는 것이었다. 200억 원의 현금. 그것은 그녀의 눈물이자 분노였고 이제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그녀의 첫 번째 행선지는 친구 이서아의 사무실이었다. 대한민국 패션계의 트렌드를 창조하는 매거진 엘르의 최연소 편집장인 서한은 원영의 유일한 혈육과도 같은 존재였다. 미쳤어, 최원영. 정말 제이그룹이랑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원영의 계획을 들은 서한은 경악했지만 이내 친구의 눈에 서린 독한 결의를 읽고는 결심을 굳혔다. 좋아. 까짓것 세상 한번 뒤집어 보지 뭐. 내 모든 인맥과 정보를 너의 무기로 사용해 두 여자의 의기투합으로 서울 패션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작은 회사가 청담동의 한 작은 오피스텔에서 탄생했다. 회사의 이름은 피닉스,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겠다는 원영의 의지를 담은 이름이었다.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다. 거대 공룡인 제이그룹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대신 그들은 거인의 발밑에서 거인이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들을 줍기로 했다. 제이그룹은 거대해. 하지만 거대하기 때문에 느리고 오만하지. 원영은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제이그룹의 조직도를 그리며 말했다. 그들은 낡은 관행에 젖어 있고 진짜 재능 있는 인재들을 틀에 가두고 썩히고 있어.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야. 우리는 거인이 버린 보석들을 주어 우리만의 왕관을 만들 거야.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제이그룹 패션 계열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비운의 천재 김민혁 디자이너였다. 그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다는 이유로 그의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은 늘 사장되고 시장성 없는 디자인만 강요받다 결국 회사를 떠난 인물이었다. 원영은 수소문 끝에 강원도의 작은 공방에서 가구를 만들고 있는 그를 찾아냈다. 김민혁 디자이너님, 저는 당신의 디자인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 당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저와 함께 당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만드시죠.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한을 드릴 겁니다. 대신 수익의 30%를 저에게 주십시오. 김민혁은 처음에는 그녀를 사기꾼 취급했다. 하지만 자신의 잊혀진 디자인들을 줄줄 꿰고 그 안에 담긴 철학까지 이해하는 그녀의 안목에 그는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녀의 두 번째 목표는 제이그룹 마케팅팀에서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묵살당했던 박수진 팀장이었다. 그녀는 데이터에 기반한 파격적인 바이럴 마케팅의 귀재였다. 원영은 그녀에게 제이그룹에서는 상상도 못할 전폭적인 예산과 권한을 약속했다. 그렇게 최원영은 돈이 아닌 자유와 존중을 무기로 제이그룹이 내버린 야생의 인재들을 자신의 깃발 아래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몇 달 뒤 피닉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것은 시장에서 잊혀가던 낡은 원단 회사 대한 텍스타일의 리브랜딩 프로젝트였다. 원영과 그녀의 팀은 대한 아뜰리에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김민혁 디자이너의 전위적인 디자인과 박수진 팀장의 바이럴 마케팅을 결합시켰다. 그들은 TV 광고나 잡지 대신 SNS와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했다. 장인이 만든 헤리티지 시대를 앞서가는 예술을 입다라는 스토리텔링은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마음을 정확히 저격했다. 대한 아뜰리에는 순식간에 돈 주고도 못 사는 가장 힙한 브랜드로 떠올랐다. 연이어 그들은 무명의 신인 배우를 발굴해 그녀의 스타일링을 총괄했다. 그들은 배우를 예쁜 인형으로 만드는 대신 지적이고 당당한 걸크러쉬 아이콘으로 브랜딩했다. 그녀가 입고 나오는 대한 아뜰리에의 모든 옷들은
다음 날이면 즉시 품절 사태를 빚었다. 최원영은 청담동의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피닉스 컨설팅은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가 되었다. 계절이 한번 바뀌었을 때쯤 원영은 이제 청담동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더 넓은 사무실의 CEO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뷰는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보던 것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다. 서아가 웃으며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희소식이야 대표님. J패션 창사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했대. 원인으로는 예상치 못한 시장 경쟁 심화와 핵심 인력 유출을 꼽았다더군. 원영은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의 기쁨보다는 잘 끝낸 프로젝트를 보는 기획자의 만족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같은 시각 J그룹 회장실, 강지훈은 똑같은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포브스 코리아의 표지를 장식한 최원영의 사진이 있었다. 최원영 무우에서 제국을 건설한 여성. 그의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자신의 도전에 대한 분노, 그녀의 눈부신 성공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피어오르는 기묘한 감탄. 그는 자신이 버리고 부서뜨렸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스스로 일어나 자신만의 왕관을 쓰고 여왕이 되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가 경멸했던 전 애인은 이제 그의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경쟁 상대가 되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권력 관계는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서울 국제 패션 갈라. 매년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아시아 패션계의 가장 빛나는 별들이 모이는 축제였다. 올해의 주인공은 단연 J그룹의 후원을 받는 한유라와 혜성처럼 떠오른 피닉스 컨설팅의 대표 최원영이었다. 강지훈은 한유라의 파트너로 참석했다. 유라는 여전히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연약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반면 최원영은 주빈 연설자이자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녀는 홀로 그러나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밟았다. 언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 쏟아졌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원영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던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자신만의 태양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불쾌함, 그리고 그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강렬한 끌림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사건은 행사장 2층의 야외 테라스에서 벌어졌다. 원영은 해외에서 온 유명 디자이너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한 웨이터가 인파에 밀려 샴페인 잔이 가득 담긴 쟁반을 놓쳤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테라스에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서로를 밀치기 시작했다.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 원영의 등을 강하게 밀었다. 원영은 균형을 잃고 낮은 테라스 난간 너머로 몸이 기울어졌다. 아래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1층 로비였다. 추락의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위험해. 그 모든 혼란을 뚫고 번개 같은 속도로 한 남자가 달려왔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어떤 이성적인 판단도 없이 오직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몸을 날렸다. 그는 추락하기 직전의 원영을 극적으로 잡아채 자신의 품으로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주 잠시 시간은 멈추었다. 그의 품에 안긴 원영의 놀란 눈과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가 그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오른쪽 귀 뒤편 부드러운 피부를 스쳤다. 그리고 그는 느꼈다. 아주 작고 가늘지만 분명한 흉터의 감촉. 초승달 모양의 그 감촉은 마치 잊고 있던 과거의 스위치를 누른 듯 했다. 눈보라가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키고 있었다. 부러진 다리에 고통보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더 무서웠다. 그는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다.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났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얇은 옷을 찢어 그의 상처를 동여매고 작은 책으로 필사적으로 그를 끌고 눈보라를 헤쳐나갔다. 그러다 그녀는 얼어붙은 바위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녀의 머리가 바위에 부딪혔고 귀 뒤편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하얀 눈 위를 적셨다. 그는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가 피 흘리는 귀를 손으로 감싸 쥐는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기억의 파편은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지훈을 거대한 충격 속에 몰아넣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혼란스러운 눈으로 원영을 보았다. 원영은 재빨리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쪽 귀 뒤를 감싸고 있었다. 그 방어적인 행동,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순간 지훈은 그녀의 눈 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고통스러운 과거의 파편을 보았다. 감사합니다, 강 회장님. 원영은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그대로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지훈 씨, 괜찮아. 저 여자 정말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네. 한유라가 달려와 그의 팔에 매달렸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방금 전 그 흉터를 느꼈던 자신의 손가락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흉터, 그는 한유라를 떠올렸다. 그는 그녀와 몇 년을 알았고 연인 사이였다. 그녀의 몸에 그런 흉터는 없었다. 그는 언젠가 그 사고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유라는 자신이 직접 구조대를 불러왔다고 영웅적인 무용담처럼 이야기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쳤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거짓말, 그의 사랑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신화. 자신을 구해준 운명의 여인 한유라.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완벽한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지훈은 유라의 팔을 뿌리쳤다. 그는 혼란에 빠진 유라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둔 채 그대로 갈라를 빠져나왔다. 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이동욱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실장, 8년 전 설악산 등반 사고. 그날 산에 있었던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 등산객, 구조대원, 주변 산장 주인까지 전부. 특히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최원영, 그 여자가 그날 어디서 뭘 했는지 샅샅이 뒤져.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손이 하얗게 될 정도로 전화기를 꽉 쥐었다. 사업을 위한 전쟁은 그에게 익숙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심장의 진실을 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강지훈의 어머니 박 회장은 J그룹에 보이지 않는 실세였다. 남편과 함께 맨손으로 그룹을 일군 그녀는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날카로운 통찰력과 냉정한 결단력을 지닌 여장부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아들의 연애 노름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비서였던 최원영은 그녀의 눈에 차지 않는 그저 그런 여자였고 병약한 한유라는 가문을 이끌어갈 안주인감으로는 함량 미달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녀의 생각이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한유라가 아들의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약한 척 연기하며 주변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저 아이는 왕관의 무게를 견딜 그릇이 못 돼. 그저 왕의 옆자리를 탐하는 여우일 뿐이야. 반면 최원영의 행보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 스스로 제국을 건설한 그 대담함 J그룹이라는 거대 공룡을 상대로 한 치에 물러섬도 없는 그 배짱. 박 회장은 최원영에게서 남편과 함께 흙먼지 속에서 회사를 일구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저 아이는 왕의 옆에 설 자격이 있어. 아니, 스스로 여왕이 될 아이야.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오후 최원영은 예상치 못한 초대장을 받았다. 박 회장의 개인 비서가 직접 전해준 그녀의 친필이 담긴 초대장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오후에 차나 한잔 하지 않겠나. 원영은 의도를 알 수 없는 초대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초대에 응했다. 박 회장과의 만남은 그녀의 개인적인 공간인 전통 한옥의 고즈넉한 다실에서 이루어졌다. 잘 가꾸어진 정원이 내다보이는 평온하지만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는 공간이었다. 박 회장은 군더더기 없는 질문들을 던졌다. 그것은 단순한 담소가 아닌 날카로운 시험이었다. 내 아들 회사에 칼을 겨눈 이유가 뭔가 단순히 버림받은 여자의 치기 어린 복수인가? 복수가 아닙니다, 회장님. 증명입니다. 제 가치가 회장님의 아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목표는 무엇이지? 돈 아니면 권력. 독립입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거나 빼앗기지 않는 온전한 저 자신의 제국을 원합니다. 박 회장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예리한 눈이 원영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이제 네 마음에 없는 개냐? 원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찻잔 속에 맑은 녹차를 내려다보았다. 회장님의 아드님에 대한 제 사랑은 그분께서 그 사랑을 돈으로 계산해 제 앞에 던졌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제게 남은 감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가식도 변명도 없는 정직한 것이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원영의 눈에서 복수심을 넘어선 더 큰 야망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의 단단한 자존심을 보았다. 박 회장은 천천히 자신의 손목에 있던 낡고 투박하지만 그 기품이 예사롭지 않은 비취 팔찌를 풀었다. 그것은 J그룹의 안주인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강지훈이 한유라에게 주려 했을 때 박 회장이 극구 반대하여 지켜냈던 바로 그 팔찌였다. 그녀는 원영의 손을 잡아 그 팔찌를 그녀의 손목에 직접 채워주었다. 차가운 옥의 감촉에 원영이 놀라 그녀를 보았다. 이 집안의 안주인 자리는 왕의 옆에 설 수 있는 여왕의 자리다. 툭하면 부서지는 유리 인형이 앉을 자리가 아니란 뜻이야.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네오는 스스로를 증명했다. 이 팔찌의 주인이 될 자격을, 그것은 엄청난 의미를 담은 행동이었다. 아들의 연인인 한유라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아들이 버린 여자 채원영을 자신의 며느리로 인정하겠다는 J그룹의 여제 박 회장의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원영은 팔찌의 차가운 무게를 느끼며 저택을 나왔다. 그것은 왕관의 무게와도 같았다. 그녀는 이제 J그룹의 가장 강력한 우군을 얻었다. 소문은 발보다 빨랐다. 박 회장의 충직한 늙은 집사가 상류층 마담들이 모인 자선 바자회에서 실수인 척 이 사실을 흘렸다. 소문은 삽시간에 강남 사격에 전체로 퍼져나갔다. 소식이 강지훈과 한유라에게 전해졌을 때 두 사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지훈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극심한 혼란을 느꼈다. 그의 어머니는 결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알던 어머니라면 채원영 같은 근본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인정할 리가 없었다. 어머니의 행동은 그가 믿어왔던 세상의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한편 한유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 수천만 원짜리 베네치아 유리 화병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감히 저 늙은 여우가 감히 저 따위 거지 같은 년을 나 대신 선택해. 그녀의 천사 같은 가면이 완벽하게 벗겨지고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찬 본 모습이 드러났다. 지우는 분노에 차 이성을 잃은 유라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파티장에서 채원영이 외쳤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첩의 딸, 사기꾼. 그는 광기 어린 유라의 모습 위로 상처받았지만 꼿꼿했던 원영의 모습을 겹쳐보았다. 그리고 그의 완벽했던 믿음의 성벽에 또 하나의 깊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과 자신의 심장마저 의심하기 시작했다. 박 회장과의 비밀스러운 동맹 이후 채원영의 행보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그녀는
제2그룹의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 사업들을 하나씩 잠식해 들어갔고 강지훈은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제국에 균열이 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지훈과 원영은 각자 자신의 삶에서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겪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각본을 향해 그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느 날 지훈은 한유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8년 전 설악산 사고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몸에 왜 흉터가 없는지에 대해 따져 물으려 했다. 그의 이성은 그녀를 의심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유라야, 걱정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켜줄게. 넌 내 유일한 사랑이니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지훈은 극심한 자기 혐오와 함께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마치 자신의 몸 안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대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같은 시각 원영은 중요한 투자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의 피닉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약이었다. 그녀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쳤고 투자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원영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물컵을 계약서 위로 엎질러 버렸다. 안 돼. 그녀의 머릿속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몸은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였다. 계약은 파투가 났고 그녀는 망연자실한 투자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다. 차가운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마치 누군가 나를 조종하는 것 같았어. 그날 밤 지훈은 이동욱 실장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혼란을 털어놓았다. 내 인생이 마치 싸구려 소설 속 주인공이 된 것 같다는 말이야. 이동국 실장은 당황했지만 주군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지훈은 새로운 조사를 명령했다. 그것은 기업이나 사람에 대한 조사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기이한 조사였다. 패턴을 찾아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극적인 사건들의 공통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자규적인 우연들을 전부 다 분석해 내 인생을 형편없는 드라마 대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플롯 허점을 찾아내란 말이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이동욱 실장과 그의 팀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소름 끼치는 결과 보고서를 들고 왔다. 지훈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들은 대부분 비가 오는 날에 일어났다. 라이벌은 늘 가장 극적인 순간에 나타났으며 오해는 늘 대화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의 우연과 클리셰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다. 이동국 실장은 한유라가 심장 수술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 그녀의 옛 오피스텔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 속에서 유라는 무언가에 분노한 듯 낡은 노트북 한 권을 쓰레기장에 던져버렸다. 정보팀은 수소문 끝에 그 쓰레기들이 매립된 곳을 찾아냈고 며칠간의 수색 작업 끝에 빗물에 젖고 찢어진 노트북의 일부 페이지들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손으로 쓴 드라마 대본이었다. 그리고 그 대본의 한 페이지에 적힌 지문과 대사는 바로 어제 강지훈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유라에게 내뱉었던 그 낯뜨거운 사랑 고백과 정확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했다. 지훈은 복원된 대본 페이지들을 들고 채원영을 찾아갔다. 그는 이제 그녀가 적인지 혹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대본 페이지를 내밀었다. 내가 어제 이 대사를 그대로 말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원영은 대본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읽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모든 기묘한 감각과 대자비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녀가 이 장에서 느꼈던 그 각성.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이 거대한 각본에 저항하려 했던 잠재의식의 발버둥이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다시 자신들을 올가매려 하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원영을 의심하고 원영은 그에게 상처받는 또 다른 진부한 오해의 장면으로 그들을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 여자가 우리를 쓰고 있어. 원영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모든 진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유라, 그녀는 단순한 내 라이벌이 아니야. 그녀가 바로 이 세상의 작가였어.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한유라는 재벌가의 딸도 비운의 첫사랑도 아니었다. 그녀는 어떠한 이유에선지 자신이 쓴 이야기가 현실이 되게 만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좌절한 작가였다. 그녀는 자신을 아름답고 연약한 여주인공으로 강지훈을 그런 자신만을 사랑하는 맹목적인 남자 주인공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채원영은 그들의 사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질투심 많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악녀 역할로 써놓았던 것이다. 유라의 심장병은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장치였고 그녀가 지훈을 구했다는 과거는 그녀가 써놓은 설정이었다. 지훈의 지독한 사랑은 진짜 감정이 아닌 대본에 적힌 대사일 뿐이었다. 지훈과 원영은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거실에 앉아 찢어진 대본 조각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이 싸워야 할 적의 정체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다음 대사까지 통제하는 적과 어떻게 싸워야 하지? 모든 것을 가졌던 제왕 강지훈이 처음으로 무력한 목소리로 물었다. 원영은 대본 조각들을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위험한 불꽃이 타올랐다. 대본에 없는 연기를 하면 돼. 그들의 전쟁은 이제 사업이나 복수를 넘어선 것이 되었다. 그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찾기 위한 운명의 창조주를 향한 거대한 반란이었다. 한유라는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느꼈다. 자신이 창조한 남자 주인공 강지훈은 더 이상 맹목적인 사랑을 속삭이지 않았고 비참한 악녀여야 할 채원영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자신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불안을 느꼈다. 감히 내가 만든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에게 반항해. 그녀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아지트 절벽 위에 세워진 외딴 별장에서 낡은 노트북에 새로운 문장들을 미친 듯이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쓴 비극적인 클라이맥스로 이 모든 반란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강지훈은 채원영과 김민준 박사가 은밀히 만나는 사진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질투에 휩싸인다. 그는 이성을 잃고 한유라가 기다리고 있는 절벽 위 별장으로 차를 몬다. 다음 날 강지훈의 책상 위에 익명의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안에는 채원영과 의사 김민준이 다정하게 카페에 앉아있는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의 각도는 교묘했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지훈은 사진이 조작되었음을, 이것이 유라의 계략임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대본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불타는 듯한 질투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는 이 감정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는 자동차 키를 집어들고 지시받은 꼭두각시처럼 별장을 향해 차를 몰았다. 한편 원영은 이틀 전 쓰레기 매립지에서 추가로 복원된 대본 페이지 조각을 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절벽, 별장, 마지막 대면이라는 단어들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유라가 파놓은 마지막 함정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원영 역시 홀로 그 지옥 같은 무대를 향해 차를 몰았다. 지훈이 별장에 도착했을 때 유라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 씨, 와줬군요. 전 당신이 원영 씨에게 가버린 줄 알았어요. 대본의 힘은 거대했다. 지훈은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두 다리는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 앞에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다. 유라야, 내가 어리석었어. 내 유일한 사랑은 너뿐인데 나와 결혼해 주겠나? 그는 대사를 읊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유라를 향한 혐오와 자기 자신을 향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별장 구석에 숨겨진 작은 카메라가 그 굴욕적인 청혼의 순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안 돼, 멈춰, 한유라. 원영이 별장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외쳤다. 유라의 얼굴이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드디어 마지막 관객까지 도착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문장을 미친 듯이 타이핑했다. 그리고 보란듯이 그 화면을 두 사람에게 돌려보였다. 질투에 눈이 먼 채원영은 테이블 위에 페이퍼 나이프를 집어들고 한유라에게 달려든다. 강지훈은 일생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진열장에 있던 앤티크 권총을 집어든다.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채원영의 심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그녀는 그의 품에 쓰러져 그의 이름을 부르며 숨을 거둔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신의 선고였다. 대본의 힘이 현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원영의 손이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테이블 위에 차가운 페이퍼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다리가 그녀를 유레게로 돌진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목구멍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아니야, 난 너의 악녀가 되지 않아. 지훈의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는 뒤편의 유리 진열장을 팔꿈치로 깨부수고 그 안에 있던 낡고 무거운 권총을 꺼내 들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 그는 자신의 손가락이 방가쇠 위로 옮겨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를 쏠 수 없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유라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쓴 비극의 클라이맥스를 감상하고 있었다. 원영은 유라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페이퍼 나이프를 든 그녀의 팔이 높이 치켜 올라갔다. 지훈은 권총을 들어 올렸다. 그의 온몸이 대본의 명령에 저항하기 위해 경련하듯 떨렸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의 눈은 달려드는 원영의 눈과 허공에서 마주쳤다. 총구가 정확히 그녀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원영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다가올 최후를 예감하며 눈을 감았다. 유라의 얼굴에 완벽한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지훈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파르르 떨렸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 강지훈의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서 경련하고 있었다. 그의 온몸의 근육과 신경이 대본의 무자비한 명령에 저항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섰고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렀다. 안 돼. 그의 이성이 절규했다. 쏠 수 없어. 절대. 채원영은 눈을 감은 채 다가올 충격을 기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지훈과의 짧았던 그러나 강렬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무심함, 그의 서툰 친절, 그리고 쇼케이스에서 모두의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던 그의 모습까지. 강지훈, 이게 당신이 쓴 결말이 아니라면 그걸로 됐어. 한유라의 얼굴에는 창조주의 잔인한 희열이 떠올랐다. 이제 곧 그녀가 쓴 완벽한 비극이 완성될 터였다. 바로 그 순간, 깍! 강지훈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짐승과도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에 저항하는 한 남자의 처절한 외침이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모든 의지력을 끌어모아 대본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의 팔이 경련하며 비틀렸다. 총구는 원영의 심장에서 벗어나 그의 자신의 어깨를 향했다. 탕! 총성이 별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쓰러진 것은 원영이 아니었다. 피를 뿜으며 바닥에 쓰러진 것은 강지훈이었다. 안 돼. 이건 내 대본에 없어. 네가 감히. 한유라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남자 주인공의 자기 희생. 그것은 그녀의 싸구려 로맨스 소설에서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녀가 쓴 세계의 법칙이 처음으로 어긋나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세상이 지직하고 노이즈가 낀 것처럼 흔들렸다. 원영과 지훈을 옥죄던 보이지 않는 힘이 아주 잠시 약해졌다. 마치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린 컴퓨터처럼 유라의 통제력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유라는 당황하여 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미친 듯이 노트북에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려 했다. 하지만 채원영은 그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자유로워진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여왕이자 생존을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그녀는 쓰러진 지훈이나 경악한 유라가 아닌 모든 재앙의 근원, 바로 그 노트북을 향해 몸을 날렸다. 내놔, 그건 내 거야.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원영에게 달려들었다. 두 여자는 현실 세계의 지배권을 놓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구르는 원초적인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유라는 자신이 쓴 세계 속에서는 연약한 여주인공이었을지 몰라도 현실의 그녀는 자신의 창조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악에 받쳐 있었다. 그녀는 원영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원영의 시야가 점점 흐려졌다. 원영과 지금이야.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지훈이 피 흘리는 어깨의 고통을 참으며 마지막 힘을 짜냈다. 그는 기어가 유라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유라의 몸이 균형을 잃고 휘청했다. 바로 그 틈을 원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유라의 손에서 노트북을 낚아챘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방 한쪽에서 타오르고 있던 벽난로를 향해 그것을 힘껏 던져버렸다. 노트북이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노트북의 플라스틱 케이스는 순식간에 녹아내렸고 그 안의 스크린과 페이지들이 기묘한 푸른빛을 발하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그 안에 갇혀있던 수많은 인물들의 원혼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기분 나쁜 소음이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노트북에 쓰여있던 문장들이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안 돼. 안 돼. 내 세상이, 내 이야기가. 한유라는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마지막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힘, 그녀의 세계, 그녀의 정체성. 모든 것이 불길 속에서 재가 되고 있었다. 별장을 짓누르던 부자연스럽고 억압적인 기운이 마치 거대한 폭풍이 거치듯 한순간에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나자 강지훈은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채원영은 불타는 벽난로와 절망 속에 울부짖는 한유라를 뒤로하고 쓰러진 지훈에게로 달려갔다. 그녀는 피 흘리는 그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들은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그녀의 품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이제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새하얀 백지였다. 총성이 멎은 별장 안은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에 텅 빈 무대처럼 고요했다. 강지훈은 과다출혈로 생사의 기로를 헤맸다. 채원영은 꼬박 사흘 밤낮을 중환자실 앞에서 그를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증오를 넘어선 함께 운명에 맞서 싸운 전우애와도 같은 복잡하고 질긴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한유라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야기를 창조하던 신의 능력과 함께 그녀의 정신도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내 주인공들이 어디 갔느냐고 횡설수설하며 울부짖다. 결국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 자신의 이야기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 비참한 작가의 최후였다. 시간이 흘렀다. 강지훈은 여러 차례의 대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의 회복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오만했던 재벌 총수는 이제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 되었다. 그의 곁을 지킨 것은 채원영기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비서도 연인도 부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때로는 엄한 교사처럼 그의 재화를 독려했고 때로는 오랜 친구처럼 그의 곁에서 묵묵히 책을 읽어주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강지훈과 채원영이라는 대본에 쓰이지 않은 진짜 자신들의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했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각자의 진짜 과거 진짜 꿈, 그리고 대본이 강요했던 거짓 감정들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상처들에 대해서. 그는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를, 그녀는 그가 얼마나 그 껍데기 속에서 고통받았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봄날 휠체어에 앉은 지훈을 데리고
원영은 작은 수목원을 찾았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한 CEO가 아니었다. 그저 깊은 상처와 후회를 지닌 한 남자일 뿐이었다. 원영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대본이 시켰던 일이든 내 자유의지로 했던 일이든 전부 다 내가 틀렸었어.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네가 겪었던 고통과 네가 한때 강지훈이라는 캐릭터에게 주었던 그 사랑에 보답할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그는 사랑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속죄의 기회를 구하고 있었다. 원영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독선이 없었다. 오직 진실하고 상처받은 한 남자의 영혼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길고 길었던 여정을 떠올렸다. 대역 희생자 여왕, 그리고 운명에 맞선 반란자. 그녀는 마침내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 이제 이 자유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온전히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였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휠체어를 돌리려 했다. 가자. 이제 그만. 바로 그때 원영이 그의 휠체어를 잡았다. 그녀는 그의 앞에 몸을 낮추어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피어올랐다. 어딜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겨우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인데 그들의 다음 이야기는 세상 그 어떤 작가도 쓸 수 없었다. 그것은 화려한 결혼식으로 끝나지도 모든 갈등이 마법처럼 해결되지도 않았다.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들은 서툴지만 진실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강지훈은 더 이상 오만한 남자 주인공이 아니었고 최원영은 더 이상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상처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선택한 자유로운 두 사람이었다. 그들의 미래는 백지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희망적인 결말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이제 그들만의 진짜 사랑 이야기를 한 단어 한 문장씩 함께 써 내려갈 것이었다.